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59화 하나원 시인의 자작시에 썰 황토길입니다. 오늘은 시 34번째로 고 하나원 시인의 시 인골적에 대하여 하나원 시인의 자작시에 썰 황토길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 하나원 시인의 자작시에 썰 황토길의 마지막 시입니다. 다음 시부터는 진행자가 해설을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골적이라는 시 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골적 하나원 아득히 몇 억겁을 두고 울고 온 소리냐 인골적 소리냐 엉엉 못살고 죽은 생명이 운다. 아, 천안 절통에 울음이 운다. 몽고라 하늘 끝 아시아의 북벽 유수와 사막이 맞서는 통고사 죽음의 밤에 라마승은 오늘 밤도 금색 묘당에 신에 접한다고 인골적을 불며 향형문자 같은 주부의 경전을 회색의 낡은 때 묻은 얼굴로 악마를 중얼거린다. 라마는 몽고의 신, 천상천하 다시 또 없는 제왕의 제왕. 이 절대자는 생살여탈권도 심지어 나어린 처녀의 첫날밤 마수거리도 교권의 절대 앞에 지상에도 천국에도 없는 오소리티여. 신성과 은총과 구원이 인골적 울음 없이는 금화 무결이 있을 수 없다고 선남 선녀의 부정없는 생명을 생사람 산채로 죽여 제물로 도색이 풍기는 뼈다귀를 골라 피리감으로 다듬어서 구멍 뚫어 피리로 분다. 강동이라 인골적 몽고의 오소리티여. 인골의 피리가락은 낮이나 밤이나 삭북의 유수와 몽매한 암흑의 교권 정치에 우미한 고집의 절대 앞에 생과 환희를 모르는 채 영영 쓰러진 사람과 삼나 만상의 시혼이 사막의 풍으로 버려진 풍장의 시혼이 사막에 떠돌아 위력없는 처절한 원차로 그 몹쓸 자바이칼 살풍에 산산이 부서진 사령이 단장 터지는 곡소리가 무수한 곡소리가 한 가닥 인골의 피리에 맺혀 우는 호원 천한 절통의 울음으로 흐흐 느낀다. 교권의 독성의 자행과 착취 그 악순환은 옥토, 몽고, 대평원을 고비 사막으로 황폐시킨다.
성길사한 세계 쟁패의 대제국이 암흑으로 성병으로 완전히 멸망에 잠겨버렸다. 천지 창조의 신은 한 떨기 꽃에 한 마리 새에 한 가람 강물에 평화와 행복의 계시와 은총을 주셨으니 신을 매복한 라마의 악의 업보는 천지 창조의 신의 분노를 사지 않을 수 없었다. 삼라만상의 태반인 산천마저 사막으로 한 떨기 꽃도 피어날 흙도 없이 한 마리 새도 쉴 나무숲도 없이 별이 쉬어갈 샘물도 없이 천의 지혜 평사만리로 황폐시켰고 인간의 존귀성마저 유린한 채 나라를 망해먹고 민족마저 망해먹었다. 라마성은 제트기가 날아가는 원자의 이 찰나에도 사람의 뼈다귀 인골의 피리를 불며 악마의 경전을 중얼거리며 아직도 절대 지상이라는 교권으로 생살 여탈권도 나어린 처녀의 처녀권도 마수거리하는 오소리티여. 인골의 피리는 엉엉 못살고 죽은 선남선녀의 생명은 한 떨기 꽃을 한 마리 새를 한 가람 강물을 찾으며 운다. 인골적 인연이 끝인 황사만리 전력에 엉엉 천한 절통의 울음으로 흐흐 느낀다. 여러분, 하나원 시인의 시 인골적 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본래 이 시는 1955년 3월 20일 발행된 보리피리에 수록된 시인데요. 오탈자를 수정하여 1964년 12월 15일 정본 하나원 시집을 발행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시는 정본 하나원 시집 137페이지에 수록된 것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으며 이 시는 당초 보리피리에 수록된 시에 비하여 부분적으로 수정된 흔적이 보인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인골적은 내가 나병이 들어 중국에 유학할 무렵 내 발길이 몽고 사막을 밟았을 때 나 자신이 너무나 아득한 변방에 온 것과 하늘과 땅이 기막히게 넓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인골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인골적은 사람의 뼈로 만든 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경계가 되는 변두리 지역을 이르는 말입니다. 하늘 끝에 왔다. 이제는 내 고향을 영영 돌아갈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기까지의 여기에는 나라는 것이 한 알의 모래나 한 풀 잎사귀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태고적 옛날 같은 시공 속에 있는 것 같다. 대몽고 제국이 라마교라는 아름다운 종교 이름 아래서 폭력과 착취의 독소의 악순환으로 그 찬란한 역사와 국가와 용맹한 문화민족을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뜨리고 그것도 시원치 않아
나중에는 천국의 행복이란 가상된 것으로 선남선녀를 희생시켜 그 뼈다귀 위에 구멍을 뚫어 강동이란 피리로 불어본다. 이 얼마나 종교의 독선인가. 여기서 라마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마교는 아시아 동북 티베트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BC 649년경 송찬 간보 왕국에 왕비가 둘이 있었는데 한 왕비는 중국 당나라 출신이고 다른 왕비는 네팔 출신이었다. 당나라 왕비는 중국계의 불교를 들여오고 네팔 출신 왕비는 인도계의 불교를 들여왔다. 이 두 개의 불교는 주술을 중요시하는 티베트 고유의 불교 신앙을 배척하지 않고 혼합형으로 토착화됐다. 그 후 8세기 중엽 인도의 산티락시타와 파드마 삼바바의 두 사람이 밀교를 전파한 후에 티베트 불교가 형성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1038년에는 인도에서 사티사라라는 고승이 와서 티베트 밀교를 개혁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라마교의 전파 지역은 주로 만주, 몽골 등의 신도를 가지고 있으나 티베트가 중심이 되어 불교의 한 종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시를 짓게 된 동기는 가상된 천국의 행복은 인간의 행복을 앗아가는 종교의 과오된 제약에 대한 비분에서 터지는 조그마한 정의의 절규가 바로 이 시라 하겠다. 그런데 대몽구를 주제로 삼고 이 장시는 나로서는 대몽구를 증류한 에센스를 짜보겠다는 야심작이다. 그러나 이런 장시를 쓴다는 것은 나의 힘에 겨운 모험이라 하겠다. 더욱이 이런 소재는 아직도 보기 드문 소재라 하겠다. 여기서 증류라고 하는 것은 액체를 가열하여 기체로 만들었다가 그것을 냉각시켜 다시 액체로 만드는 일, 그리고 에센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가장 근본적인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키즈는 긴 시를 쓴다는 것은 서서히 걸어가는 조그마한 나라라 하고 시 조직의 초하에 있어서 기부와 전개부와 종결부의 구성성이든지 통일성과 조화에서 정말로 어려웠던 것이다. 이런 시 조직의 초월한 점에서 이 시의 비판은 보는 사람에게 맡기기로 한다. 여기서 키즈라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존 키즈는 1795년에 태어나서 1821년에 돌아가셨는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으로 짧은 생애 동안 생생한 이미저리, 뛰어난 감각적 매력, 고전적 전설을 통한 철학적 표현을 담은 시를 썼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시는 엔디미온이라고 하는 것이고 잔인한 미녀, 그리고 우울에 대한 송가, 나이팅게일에게, 그리스 항아리에게 붙이는 송가, 성녀 아그네스 축제 전야제, 히페리온 등이 있습니다. 25세의 나이로 로마에서 결핵으로 요양 중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총화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서로 간의 마음이나 뜻을 모아 화목하게 어울림, 그리고 기부라고 하는 것은 글의 기승전결에서 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루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전개부라고 하는 것은 글의 기승전결에서 승과 전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종결부라고 하는 것은 글의 기승전결에서 결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장편시로서 우리나라에 알려진 신곡
신라권, 에반제린 등등과는 다른 의미에서 이 장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또 장편시와 장시에 대한 시로는 구구하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다름이 많다. 나는 여기서 장시와 장편시를 구분하고 싶다. 실제에 있어서 장시든가 장편시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 권태증을 주고 실제로 읽는 분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한 권태감을 없이 하기 위하여 산문시로 하지 않고 음악적인 리듬과 서정미를 넣고서 나의 주장하는 휴머니즘을 관찰하는 데에 종교의 교권과 위신성과 독선적인 폭력을 폭로시켰다. 아무리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혼의 사치품이며 먹고 사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가 지은 장편 서사시고요. 신라권이라고 하는 것은 1667년에 발표된 영국의 시인 밀턴의 대서사시가 되겠습니다. 또 에반제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가 지은 목가풍의 시 또는 그 여주인공의 이름, 대장장이의 아들과 에반젤린의 비극적 사랑을 노래한 아름다운 작품이다. 1847년에 발표되었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인이 이번 장시를 지으면서 이러한 신곡이나 신라권이나 에반제린에 견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교권은 종교 지도자, 성직자의 교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질서니 절대니하고 약장수같이 효용성을 떠들고 있으나 어디에 그 신성함과 진리됨을 찾을 수 있는가? 인간의 불안성에 대한 자유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루크레테레우스는 가장 철학적이 아닐 때에는 가장 시적이고 가장 시적이 아닐 때에는 가장 철학적이다. 이렇게 말함을 엿듣고 또한 마슈 오놀드가 열심히 지적한 바 장시에는 표현이 종속적인 위상을 차지하니 또한 괴테의 예술가를 그저 아마추어와 구별하는 데에는 가장 높은 의미에 있어서 구성력이다. 또 하이바드 리드는 창조하고 형성하고 조직하는 실행 능력이란 것이지 단순한 착상의 기품도 아니고 구상적 표현이 많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설명의 풍부함도 아니다. 오늘의 시인은 고대의 고전적인 작가 아놀드에게서 세 가지 것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루크레티우스는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철학을 다룬 장편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로 유명하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는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을 가장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작품으로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과 논리학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자연과 본질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긴 영혼과 신들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였으며 고대 원자론적 입장에 기반하여 유물론적 세계관을 전개했다. 시를 제외하고는 생애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슈 오놀드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는 영국 작가로서 1795년부터 1842년에 돌아가셨는데 성서의 바른 이해는 그 말이 유동적, 문학적이어서 엄밀한 과학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테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인데요.
1749년 8월 28일에 탄생을 해서 1832년 3월 22일에 돌아가셨는데 독일의 낭만주의 성향 작가이자 철학자, 과학자이다. 바이마르 대공화국에서 재상직을 지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은 전체로서 처리된 하나의 위대한 행위에 의하여 남겨진 도덕적 감동의 효과가 가장 자극적인 단순한 착상이든지 가장 교묘한 어메이지에 의한 효과에 비하여 얼마나 좋고 어려울 만치 우수한 것이라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닐까. 그가 위대한 고전작품의 전신에 침투하여 그 열렬하기까지의 의미 깊음이다. 그 고귀한 단순이나 그리고 그 고요한 슬픔을 차차 알게 됨에 따라 그것이 고대 시인의 붙잡음, 도덕적 감동의 통일성이든지 의미 깊음이라 할까. 그 효과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는 동시에 그것이 그들의 작품의 장려함을 엮어서 불변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 아닐까. 나는 인간과 자연과의 연계하는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의 싹은 한 떨기 꽃, 한 마리 새, 한 가람 강물에라고 노래를 했고요. 이런 것에 계시와 은총을 주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종교라는 것은 신을 매복한 짓이라 하였다. 인간은 천지창조의 섭리를 한 떨기 꽃도 피어날 흙, 한 마리 새도 쉴 나무숲, 별이 쉬어갈 샘물 이렇게 노래를 했고요. 이러한 것이 구절이 무엇보다도 삼라만상의 태반이 되매 이 장시 속에 반복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장려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표현법으로 장할장자와 고울여자를 써서 우수한 작품이라 해석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연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람과 관련하여 관계를 맺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함, 이거를 계시라고 하죠. 그리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신이나 초자연적 존재의 인류에 대한 사랑, 이것을 은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은총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할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 등이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 것, 이것을 매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반이라고 하는 것은 배 조직과 모체 조직이 긴밀히 접착하여 생리적인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복합 구조, 이것을 태반이라고 하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평론가 최일수 선생님은 나의 시와 인꼴적에 대하여 진정 허무에서 당신이 초할 수 있는 길이란 자아의 고착되지 않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꼴적의 세계라 기대됩니다. 라고 한 적이 있다. 여기서 평론가 최일수 선생님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4년도에 태어나서 1995년도에 작고를 하셨는데 본명은 용남이고 전라남도 목포 출생이며 목포 상업학교를 중퇴하고 전문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이후 향리에서 문학서클 활동을 하면서 습작에 전념하다가 상경하여 국도신문사, 조선일보사, 서울신문사 등에서 기자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종교의 폭력과 부패가 나라를 망쳐먹는 예를 역사에서 많이 배웠다. 나는 이것을 몽고에서 보았고 우리 역사에서 보아서 생각하는 바가 있어 하나의 종교에 대한 경종을 여기 쓰려고 한 것이라 하겠다. 라고
하나훈 시인은 자작시 인골적이라는 시에 대하여 시작 배경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오소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오소리티라고 하는 것은 당국, 권한, 권위의 뜻을 갖는데, 권위는 권한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당한 권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권력이란 타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정당성이란 권력의 행사를 종속자가 수락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977년 발행된 하나훈 시감상을 지은 박거영 시인은 인골적을 어떻게 해설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아 북벽 몽고 사막의 통고사 지역에 와서 비로소 자기 천형의 슬픔보다 더한 천한 절통의 울음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것은 교권정치의 우매한 고집의 절대 앞에 희생된 선남선녀의 뼈다귀로 만들어진 인골적의 피리소리다. 여기서 통고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통고사는 퉁구사로 읽는데 개념은 네 가지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학상으로는 퉁구스 구역으로 바이칼호 이북의 퉁구스 하유역을 말한다. 두 번째는 민족학상으로는 퉁구스족은 어윈키족과 러시아의 아문키족을 말하고, 세 번째는 퉁구스어족으로 만주어, 어윈키어, 앙륜춘어, 혁철어, 한국어, 일본어족 등 11개의 어족을 말한다. 일부 학자는 만주어가 퉁구스어가 아닌 단어계로 최종적으로 퉁구스, 만어족이라 부르고 한국어도 쟁론의 대상이다. 퉁구스인은 광범하여 중국 북방민족의 총칭으로 선비족, 몽고인, 석백족, 거란인 등등으로 퉁구스인의 개념은 돌궐인과 범돌궐주의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한, 많은 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천한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절통이라고 하는 것은 뼈에 사무치도록 분하고 억울한 것, 이런 것을 절통이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인골적 피리의 슬픈 가락이야말로 자기 슬픔을 표현해주는 가장 적절하고도 유일한 가락이다. 인연이 끝인 황사만리 저력에까지 찾아와서 자기의 슬픔을 울어주는 인골적 소리를 듣는 작자의 심정을 생각해보라 라고 박거영 시인은 인골적이라는 시에 대하여 아주 짧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가에서 불을 떼어나는 연기, 그리고 황사만리라고 하는 것은 망망 사막 지역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고비 사막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역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이런 것을 절역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60화부터는 하나훈 시인의 수필 5편을 소개하겠으며 60화는 한국 나환자 학살사라는 수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2가지를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훈 문학관에서 발행하는 동인지 파랑새 제2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